오늘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강의를 맡은 ABO 김은선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로 요즘은 의학 용어도 고치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호르몬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그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건강한 호르몬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 익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호르몬이 뭐지? 라고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생체의 각종 세회에서 분비되어 순환계를 통해 이동되고 표적 장기로 수송되어 각종 생리 현상과 행동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일련의 신호 전달 분자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자, 한번 보면 우리 몸은 수많은 신호를 통해서 감정도 느끼고 대사도 하고 감각도 일으키는데 호르몬은 이렇게 우리 몸을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메신저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역할을 하면서 몸에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생체, 우리 몸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속의 숨은 권력자를 호르몬의 이름,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성이 뭐냐 한번 보면 항상성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추워도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혈당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삼투압도 우리가 체액이 수분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르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세포와 기관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우리 몸이 항상 같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체 기능을 제어하는 게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이동하냐 보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호르몬이 작용해야 해서 그 기능이 조절되는 표적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은 그 짝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처럼 그 짝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적 세포에 가서 딱 붙어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듯이 아무리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더라도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종이 있거나 조직에게 문제가 있으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과 혈액의 건강은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물질이고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그 기관에 수용체를 딱 만났을 때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몸은 일정하게 조절하게 되는 게 이제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럼 호르몬이 건강한지 불편한지 자가 진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늘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이유 없이 짜증이 잦아진다.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식사를 했는데도 뭔가 먹고 싶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이런 것들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주의를 해야 되고 5개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컨디션을 내가 스스로 조금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갑상샘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진짜 많은 우리 몸에는 3,000가지, 4,00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100가지 정도 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호르몬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호르몬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갑상선은 우리 목 앞부분에 있는데 그 한자로 보면은 방패갑, 형상상, 샘선 이렇게 해서 방패 모양의 가지고 있는 선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한번 보면 딱 목젖 바로 아래에 딱 있고 가로 세로 5cm 길이의 아주 작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반 개 12g에서 20g 정도의 무게이고 동글동글한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엽 안에 요포라는 또 동글동글한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여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 장소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두 가지 호르몬을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티록신, 또 한 가지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여기 보면 그 소엽 안에 여포로 막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로 이제 혈관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포 속에서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저장하고 혈관을 통해서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티록신이라는 거는 요오드가 주 원료가 되고 체온 유지라든지 신진대사를 균형을 맞춰주는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칼시토닌인데 칼시토닌은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많으면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그 근육이나 혈관들이 수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그 칼슘의 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 대사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은 그 뒤쪽에 보면은 부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옵니다.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적을 때, 그래서 혈중에 칼슘이 적을 때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99%가 뼈에 있죠. 그리고 1%가 혈액에 있는데 그 1%의 그 혈액의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부족하게 되면은 엄청 사람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뼈의 99%보다 혈중의 1%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을 뼈에서 계속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보면은 신진대사, 우리 전체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시키고 심박동, 그다음에 소화력 증진, 탄수화물 대사 촉진, 지방 요온소, 그다음에 체중 조절,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 그다음에 난포 발달과 임신 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그 몸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고 합성되는지 한번 보면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몸 그 뇌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로 전달을 해서 갑상선이 부족하게 되면은 빨리 보내라고 갑상선에 빨리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해야 된다고 하는 막 잔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보면 아까 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있는데 티록신이 두 가지 종류로 분비가 됩니다. T4와 T3로 분비가 되게 되는데 T4는 비활성형이고 T3는 급할 때 아주 빨리 써라고 하는 활성형이 되는데 비활성형이 90% 이상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할 때 빨리 쓰이는 T3가 활성형이 많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필요한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환해서 쓰라고 이렇게 비활성형과 활성형으로 나누어져서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활성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간에서 40%에서 20%, 장에서 20% 정도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과 장이 건강해야지 비활성형이 활성형으로 바꿔서 몸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과 장이 건강해야지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져서 몸에서 제대로 분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냐 한번 알아보면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 전환의 문제, 그다음에 요오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드럭머거, 스트레스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뇌하 수치를 통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을 자극해 티록신이라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보낸다. 갑상선 호르몬을 받은 세포들은 열을 내기 시작하고 떨어진 체온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이때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 많이 분비되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체온이 떨어져 추위를 심하게 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진다.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과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과다한 갑상선 호르몬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호르몬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우리 몸이 면역 체계 불균형으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그레이브스 병인데,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가 갑상선 세포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는 질환으로 갑상선을 엄청 많이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는데,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4배에서 5배 정도 발견돼 있기도 하고, 그레이브스 병은 20대, 30대 이런 젊은 여성들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의 60%에서 80%가 원인이 그레이브스 병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목이 되게 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하증도 사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하증에서도 이렇게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안구 돌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심하면. 이거는 눈 뒤에 눈을 잡아주는 안윤근에 단백질과 지방이 쌓여서 이렇게 안구를 이렇게 밀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가 되었을 때 이제 기능 항진 9가지 증상을 살펴보면 이걸 표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온 집안에 지금 더운데, 안 그래도 여름에 더운데 불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몸이 계속 열이 나겠죠. 그래서 더위를 참지 못하고 몸에 계속 열이 나고 땀이 계속 많이 나면서 피부가 늘 촉촉하고, 그리고 먹어도 체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식욕이 왕성해지겠죠. 그리고 심장도 대사가 이제 빨라지니까 심장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 차고, 갑상선 샘이 커지면서 늘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리고 눈 주위가 붓고 눈이 이제 돌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도 기능이 대사가 많아져서 대변 횟수도 막 증가하고, 그리고 월경량도 줄고 주기가 길어지고 불규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갑상선과 고울대사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고울대사가 있기도 한데, 일단은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은 대사 기능이 계속 빨라지니까 고울대사도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면은 뼈가 빨리 생성하고 빨리 소실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긴 한데, 이게 뼈의 골밀도가 되게 작아진다고, 골밀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되게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도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골 형성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것도 뼈 자체가 부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과 반대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성돼서 말초 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둔화되고 전신의 대사가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데, 이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거는 반대로 체내에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항체가 생성돼서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고 기능을 잃게 되는 질환이고, 이것도 만성 갑상선염입니다. 염증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10배 이상 발견되고, 이거는 중년 여성 이상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갱년기 질환과 되게 혼동이 많이 되고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의
70%에서 85%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 봤듯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든 갑상선 기능 저하든 사실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 저하가 되었을 때는 한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난방이 안 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거죠. 추우니까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심장이 천천히 뛴다는 거는 혈액의 흐름도 약하겠죠. 그러면서 노폐물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게 침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2차적인 또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추위에 민감해지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피로하고 무기력이 있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체중이 늘립니다. 그래서 작게 먹는데도 계속 체중이 느는 거죠. 그리고 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고, 두뇌 활동이 느려지면서 나중에는 치매랑 약간 혼돈이 질병에 있어서 치매랑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성도 떨어지고, 얼굴과 몸이 많이 붓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내 몸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 저하도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면, 소아 청소년기에 이 질환이 생겼을 때는 성장 장애가 생겨서 또래보다 키가 작고 집중력이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리고 20, 30대에 이제 오면은 임신한 산모의 갑상선 호르몬이 태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태아의 정신운동 지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40, 50대 생기면은 갑자기 춥거나 땀이 나고 우울감이 느끼게 하면서 갱년기 증상과 유사해서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고혈압과 협심증 같은 다른 질환과 동반하는 경우가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말이 느려져서 치매로 오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이, 첫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면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였어요? 사실은 장인 거죠. 그래서 장이 그냥 다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면역 질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이 아까 전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내 몸에서 그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간과 장에 문제가 있어서 전환되지 않으면, 활선형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내 몸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필요한 그 신진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간과 장이 건강해야지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요오드 결핍, 호르몬 티록신의 주 원료가 요오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요오드 충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기관 자체가 사실은 95% 이상이다. 그래서 요오드 결핍과는 다르게 기관의 염증이라든지 결절이라든지 암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원인이 드럭머거라는 건데, 드럭머거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드럭머거 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영양소들이 자꾸 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셀레늄, 철분, 비타민 D, 아연 이런 것들이 내가 먹는 약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자꾸 빠져나가서 갑상선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 요즘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들이.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환경 공해, 그다음에 뭐 봉지에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그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때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의 역할로 이제 갑상선 질환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관리는 부신에서 하죠.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에너지를 올리는 거죠. 혈당과 혈압을 올려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이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꼭 필요한 다른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분비를 잘 못하게 되고 T4에서 T3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이렇게 활성형으로 전환되게 되는 이 과정도 코티솔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임신이 잘 안 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것도 코티솔이 그때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 중에서도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냐를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양소가 셀레늄입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 지금 생략되었는데 첫 번째가 요오드인 거죠. 요오드가 주 원료가 되고 두 번째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세포의 호르몬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활성산소는 몸에 안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활성산소도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생되면은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이미 우리는 항산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산소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원료가 사실은 셀레늄인 거죠. 그리고 셀레늄은 호르몬의 그런 생산이라든지 활동, 대사 이 전체적인 부분에 다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사실은 첫 번째로 갑상선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보조인자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과 아연인데 뇌와 수체에서 계속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잔소리를 하는. 그래서 그 잔소리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는 것도 셀레늄과 아연이고 그 셀레늄이 T4에서 T3로 전환되게 하는 그 보조인자를 하는 역할도 셀레늄과 아연이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간과 장이 건강해야지 전환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은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해독작용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가지 영양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사실은 실리마린인 거죠. 간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가 사실은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 실리마린도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장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신체 건강상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요즘은 진짜 단세 지방산을 생산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유산균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부신의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신 자체는 비타민C를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는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C가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때는 마그네슘이 진짜 많이 소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와 마그네슘도 부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대사에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같이 먹게 되는 영양소가 칼슘입니다. 그래서 혈중에 있는 칼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을 먹게 되는데 그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먹는 의약품이 신지로이드라는 약품인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제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흡수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먹어야 되고 이 약을 먹을 때는 영양제도 나중에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을 때 반드시 칼슘제를 반드시 같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과 혈관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도 진짜 중요하게 되는데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혈액을 점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는 혈소판과 적혈구가 있는데 혈소판은 이제 이렇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응징력이 있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그 구성 요소인데 헤모글로빈 자체가 점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이 적혈구의 점성을 완화시키고 혈행을 이제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행이 좋아야지 T3 호르몬이 빠르게 세포 내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포의 그 막이
세포의 막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이 유연해져서 호르몬 작용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오메가3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건강 솔루션 정리를 해보면 갑상선이 아무리 건강하고 요오드, 티록신이 풍부해도 간이나 장이 나쁘면 말짱꽝입니다. 그리고 간이나 장이 아무리 좋아도 부신 피로라든지 스트레스, 염증, 면역 과민이 높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많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간, 장, 염증, 면역, 부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의 건강이 호르몬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했을 때 호르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우리가 솔루션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많은 영양소들을 사실은 다 하나하나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뉴트라이트에서는 아주 좋은 종합 영양제가 있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뉴트라이트 더블엑스가 있고, 그 다음이 파셀레늄이 아까 그 셀륨이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셀레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이 있고,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에는 아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한테 꼭 맞는 유산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랩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시슬에는 실리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세몬 오메가3, 그 다음에 칼맥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사람한테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